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목도리를 두르고 오셨네요. 네.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내린다더니 실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죠. 네, MBC 아침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에서 일베 회원이 만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이 자료 화면으로 사용돼 논란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유명 화가 밤 로스를 소개하는 중 밤 로스 사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매번 조롱하고 사과하고 또 조롱하고 사과하고 반복되는 일은 실수로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건 고의적인 짓이네. 방송사에서 자료화면 만들어 쓰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다른 곳도 아닌 일베의 것을 퍼다 썼다는 건 의도적인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SBS의 일간 베스트 회원이 MBC까지도 진출한 모양이네요 라는 의견과 과거 그 사건이 있었죠? 네, SBS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네. 예. MBC 새누리당 김근태 당선 무효용 받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고 범죄 사실을 보도하면서 문재인 의원 실루엣을 내보내더니 이제 노무현 비하 일베 사진을 사용했구나. 손석희 뉴스를 불공정으로 징계하려는 방통위는 MBC를 징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죠. 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이 어제 자신의 학교 학생 등이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보자마자 경찰에 즉시 신고했는데요. 네. 많은 SNS 이용자들이 정말 교장 맞냐고 비판하며 항의 전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정말 황당하던데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자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교장이나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나 이게 뉴스냐 개콘이냐고 꼬집었고요. 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100번 양보하여 교장의 주장이 맞다 치더라도 그것은 학생 선도가 필요한 사안이지 학생을 경찰에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대자보 붙인 학생을 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정말 안녕하지 못한 세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제자를 고발하는 시대가 비탄스럽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제자를 불의에게 신고하는 후한무치한 자도 스승일까요? 제자까지 팔아먹네요. 라는 지적과 신고 정실 투철하구만. 경찰에게 책받침이나 공책 선물 받으셨음? 이란 물음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대자보 붙인 학생 정말 안녕한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대선 1주년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점을 불통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억울하다며 원칙대로 가는 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아무리 말장난의 도 같은 정치인들이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 발언이다. 불통이 원칙이겠지라고 지적했고요. 예. 다른 이용자는 그러면 공약 몽땅 후퇴시킨 건 뭔 원칙이냐? 그거는 어디 자랑스러운 뻥질이었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불통? 이정현 내시 인증이다. 정신은 완전 내시란 비판과 아주 자랑스럽겠다. 근데 넌 어느 나라 대변인이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뭐 저항 세력하고 이게 뭐 안 나는 것은 그게 불통이라면 5년 내에 듣겠다 이런 얘기했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 통합을 그렇게 외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외쳤습니다. 그렇죠.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그러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끌어안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불통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대선 개입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연결해서 반박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광진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자, 조사 결과 발표 보셨죠? 예, 받았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조사 결과를? 뭐 내용도 내용이고 수사 결과에 있어서 꼬리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발표할까라고 네. 하는 부분이 많이 드는데요. 예. 말 그대로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의 논리를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NLL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이건 안보 관련 사안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글을 다는 것은 정상적인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 이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 좀 있었던 것이다. 대선에 예.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뭐 물론 NLL이나 천안함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군의 발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관련 글은 1만 5천 건이 분류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NLL이나 그 천안함 부분들이 포함되겠죠. 네. 그 중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네. 옹호 또는 비판한 건이 2,100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NLL 천안함 부분은 큰 틀에 있어서 정치 관련 글로 분류한다 치더라도 네. 정당이나 정치인을 그 지칭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던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2,100건 자체도 군이 인정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자체도 아주 작은 숫자겠습니다만.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문재인 의원을 거론을 했는데 후보였겠죠, 당시에는. 근데 이 NL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이러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격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자체로 군 형법상의 정치 관여 금지가 되는 거고요. 네네. 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에도 포함이 될 것이고, 예. 선거 개입으로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들의 글들이 예. 올라왔다면요. 예. 아무튼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일방적인 시각일 뿐이고 그거에 예. 대한 최종 판단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군 법원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예. 군 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군 법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셀프 감찰이 셀프 수사가 과연 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것에 있어서 네. 실제 셀프 수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오늘 발표가 스스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자면 530 단장이라고 하는 부의사관급 그 과장급 되는 사람 예. 한 명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직위 해제됐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1년에 특수활동비까지 하면 100여 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데 네. 이 돈을 2010년부터 한 3년간 썼으니 300억을 이 사람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직위 해제되고 형사 입건될 만큼 불법적인 일을 했던 거고요. 예. 그거는 스스로도 국방부가 인정한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 불법 행위를 한 이유, 그 동기를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네. 직속 상관인 사이버사령관도 모르고 그리고 직할 부대장인 국방장관도 몰라줬어요. 네. 그리고 혹은 국방부가 아니면 다른 뭐 청와대라든가 국정원이 알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네. 결국은 530 단장이 이 불법 행위를 해야 될 아등의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득을 본 여러 가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연재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장군을 소장으로 진급해서 영전에서 청와대로 들어가거나 예. 뭐 이정명 장군 같은 경우는 국정원 차장으로 네. 승진해서 간다거나 뭐 이제 이런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530 단장에게도 보여줬다면 아, 이 사람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2010년도 창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장으로 그대로 있어요. 네. 심리전 단장으로. 네. 그래서 이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로 좀 들어가 보죠. 전현직 예.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연재욱, 옥도경 이 두 사람 예.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예.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 발표에 사실 저는 사령관 정도로 꼬리자르기를 했다면 뭐 네. 국방장관이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는 변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사령관도 아닌 그 밑에 실무자가 이 불법 행위를 했다, 네. 모든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령관이 1년에 100억씩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부대가 어떤 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 무능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자체로 해임감이죠.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중차대학에 형사 입건되고 직위 해제가 될 정도의 상황인데 네. 예, 절대 몰랐을 리가 없고 또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뭐 예를 들어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날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날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고를 받았다고 국방장관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북의 형태로. 예. 예. 그렇다면 그 보고에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지난 3년간의 국방부의 역할들에서는 업무가 다 누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증거 핵심은 유기입니다. 며칠 예. 전에 이 이모 단장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매일 예. 보고가 이루어졌고 국방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됐다라는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는 댓글 활동에 대한 보고는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또 잘랐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 측에서 내지 의원님께서 추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문서로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관련한 분들이 예. 전현직에서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담당자들의 여러 가지 제보들을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예. 거의 날마다 이 블랙북의 형태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인 거고 예. 또 보고의 내용이 소위 정치 활동이 포함됐느냐 아니냐는 이견이 있지만 국방부에서도 블랙북의 형태로 문건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령부에 있는 사람, 심리전단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문건 외에 우리는 추가로 날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예, 예. 근데 문건을 만든 사람은 있는데 날마다 네. 문건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라도 군 외부의 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예. 그게 특검의 형식이 됐든 뭐 다른 민간 검찰에 대한 형식이 됐든지 간에 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로서는 이것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좀 이후 그 조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이 국정원과 연계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렇습니다. 또 아니라고 잘라버렸어요. 이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꼬리를 좀 주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국가가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납득될 수가 없죠. 네. 이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1년에 50억 정도씩 심리전단에 사이버사령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서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예. 또한 심리전단이 지금도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 2명이 오늘도 국정원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컨트롤 타워로서. 아, 예. 예. 지속적으로 이 업무 연관성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네. 아무런 국정원에 관련이 없다라고 네.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예. 국정원이 예. 어떠한 이유에서 매년 몇십억 정도의 예산들이 이렇게 할애하겠습니까? 무슨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예. 서로 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녹취에서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마는 심리전 요원들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9급이나 8급 뭐 이런 공무원들이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예. 그렇게 높지 않은 급여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위험 부담을 안고 했느냐라고 할 때 특수활동비에서 주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큰 메리트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국정원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 그러면 종합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 매일 이 댓글 활동 보고 문건으로 작성이 돼서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예. 국정원과 또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예. 전제를 해놓으면 예. 이 모든 행위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당연히 청와대 안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그 예를 들어 컨트롤 타워가 예.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연재욱 장군일 확률이 저는 높을 것 같고요. 예. 또 연재욱이
청와대 가기 전에는 이종명 차장이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의 창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때 초기 사령관이었던 분이 국정원으로부터 많은 압력에 시달립니다. 예. 이 활동들에 대해서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예. 이분은 장군인데 대령급 직위로 좌천돼서 밀려나지요. 예. 그러면서 이 연재욱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 관련한 과정상에 있어서 국정원에서 요구하던 당시에 이종명의 역할, 그리고 이종명 차장은 원래 합참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계속해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원으로 간 이후에 지금 이 심리전단이, 사실은 심리전단이 처음에 할 때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영원 받았습니다. 첫 해에는. 네. 예. 돈을 받지 않고 있다가 그 영원을 받을 때는 창설 초기에 이 국정원과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을 때죠. 예. 근데 이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30억씩, 40억씩, 50억씩 이렇게 돈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둘의 연관관계성에 있어서는 이종명과 연재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그 범위를 넓히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SNS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예. 그 정권 차원에서 SNS 그 대응책을 모색을 했고 집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출발점을 군 사이버 사령부로 잡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만약에 잡는다라고 한다면 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이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가지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SNS 예. 그렇게 본다면 컨트롤 타워는 더 윗급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 위에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첨언하자면 SNS 대응팀이라기보다 예. 여론 대응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SNS뿐만 아니라 뭐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보훈처나 아니면 안행부를 동원한 여러 가지 교육 강화들, 네네. 그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전 부처를 통틀어서 네. 이 안보와 보안과 보수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단 제 전공 분야가 이제 사이버 사령부니까 저의 컨트롤 타워를 일단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윗부분에 있어서도 총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청와대 안에.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됐든 예. 아니면 저는 국정원이 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소위 예. 턴키로 이걸 발주를 받아서 아하, 예. 각각의 이 관계 기관에 하청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도 무방한 것이고, 예. 지금 뭐 보훈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CD를 몇만 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지만 네.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를 지금까지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국민이나 국정원 CD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위 보수 언론들의 이런 기사를 써주면 우리가 리트윗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렇죠. 돈을 만들고, 예. 또 국정원 사건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민간 조력자들에게 알바를 그렇죠. 주는 형식으로 해서 또 댓글 부대를 여론전을 펼치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 각계 부서가 이 일들을 동일하게 동시에 일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궁금증 때문에, 그다음에 의문점 때문에 또 하나 가졌던 파생되는 의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서 예.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는. 왜 그랬습니까? 예. 저는 지금 뭐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네. 정치적인 타협일 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연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또 군 검찰에 있어서 특검을 주장합니다만은 이것은 결과를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과정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인데, 예. 저희가 지금도 보면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위는 조사권도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군 내부의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의혹 제기를 통해서 군의 자체 조사 결과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로 15,000건의 정치 활동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예.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결과서들을 저희가 분석하기 시작할 텐데 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의혹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예. 것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특검의 필요성이기도 하죠. 특검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면 예. 이게 그 몸통이 어딘지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까지를 직접적으로 바로 할 것인지 예. 어쩔 것인지를 같이 판단을 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은 지난해 대선이 치러질 때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니까 드렸던 질문이고 또 한 가지 예. 지금 드려야 되는 질문은 국방부조사본부가 오늘 내놓은 이 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예. 현 정권 차원에서의 간섭이나 개입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권 차원에서라고 하는 것을 뭐 어느 선까지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방부 내에서의 정치적 판단들은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로 인해서 발표를 할 거라면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끝나면 발표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뭐 계속적으로 미루고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 미뤄왔고 예. 또 어떤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수사가 완료됐는데 어느 선까지 할 건지는 장관에게 위임됐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보도가 그런- 나왔죠. 예. 예,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수사 결과에 의한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한 이미 지금 가장 주 대상으로 거론되는 연재욱 비서관이 청와대에 지금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담들도 안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국방장관이 아시는 것처럼 정권을 바꿔가면서 지금 연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새로 임명된 장관이었다면 자기는 연관이 없으니까 조금 더 판단이 쉬웠겠지만 네. 이미 이 상황들이 2010년도부터라고 해도 이분이 만 3년을 넘게 지금 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장관을 하셨는데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 결심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 예.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꼬리 자르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후 이제 민주당의 대응책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역시 특검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특검 전에 네. 전현직 사령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상공 단장이 이렇게 꼬리 자르기로 할 만한 동기가 안 된다. 범죄의 동기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예. 또 특검을 통해서 사령관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 장관이 이 조사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거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게 네. 군 검찰 수사로 넘어가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하, 그렇네요. 예. 예, 뭐 직속 상관이어서의 문제를 떠나서도 그렇네요. 예. 민간인이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할 부대장인 장관의 조사를 위해서라도 예. 특검이나 혹은 민간 검찰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 여야 논의 과정을 보면 특검은 쏙 빠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예. 또 오늘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힘 받아서 논의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그 전에 뭐 지난주에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좀 우리가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철수 화백이라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화나. 목판 화가시죠. 예. 이철수 선생님이 나뭇잎 편지라고요. 예. 그 이렇게 예쁘게 판화를 새겨가지고 받아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보내주시는데 목판닷컴이라는 사이트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지난주 방송을 듣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한번 써주셨어요. 네. 또 한 번 더 써주시긴 했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저 방송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을 읽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이철 선생님의 그 나뭇잎 편지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아. 또 세계인권선언을 예, 읽게 돼서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전문에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폭정에 시달리지 않는 최후의 선택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그게 많은 분들은 좀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 이건 국가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국가는 반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은 근데 잠깐 네. 여기서 말씀 조심하셔야 돼. 네. 그런 얘기하다가 내란 선동죄로 걸려. 우회적인 내란 선동죄로. 그러니까 제가 이탈남 방송하면서 김 선생님이 저를 뭐 그러다 종북으로 몰린다, 찍힌다, 내란 선동이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달리 3일 만에 뭐 총살을 시키든지 이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 괜찮습니다. 지난주 방송 네. 말씀하신 거 저도 좀 껴들면 그 지난주 방송 끝나고 제가 20대 한 10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잘난 체 좀 했지. 네. 너희들 세계인권선언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 네. 읽어봐라. 네. 세계인권선언만 제대로 니네가 정독을 해도 이 사회를 돌아가는 너희들의 평가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잘난 체를 좀 했죠. 네. 읽어보겠대요. 네. 저한테도 아유, 칭찬 좀 고마운 해주셔야죠. 일입니다. 네, 그럼요. 잘하셨고요. 그런 기준을 이해하거나 읽거나 자주 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확실히 밝아집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얘기로 넘어가죠. 어떤 겁니까? 오늘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예, 드리려고 예, 합니다. 예, 예.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인권은 원래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교사였던 분인데요. 네. 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교사가 아닌데 네. 한국의 표현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네. 또는 뭐 교육 문제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려주는 예. 일종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카나리아가 그 탄광에 산소 결핍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부들이 데리고 들어가는 새라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1959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흔히 뭐 학번 이런 거로 얘기 많이 하는데 7, 8학번입니다. 예. 전라도 사람이고요. 예.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일정하게 세계관이 형성됐다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실 뭐 20살 이전에 중요한 게 결정 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다닌 학교는 1900년에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네. 그 건학 이념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자,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자.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뭔가 좀 공동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 대학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갔는데요. 교사가 되고 싶어서였죠. 근데 대학에 입학한 78년이 유신 시대였죠. 긴급조치 시대였고요.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지만 상황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김형근, 당신 뭐 젊은 학생이었죠. 네. 김형근이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유신을 극복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뭐 꿈도 꿔보고 박정희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치기 어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유신이 끝나고 전두환이 다시 제2의 유신 예. 또 다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해서 학내 시위를 진행합니다. 80년에요? 그러니까 79년 말이죠. 12.12 쿠데타 직후에. 그래요? 네. 이야, 예. 뭐 아주 흔한 움직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게요, 예. 그러다가 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체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안사에. 뭐 영장도 없고요. 예. 뭐 아주 노골적인 고문 당했고 그러다 이분이 아주 용케 더 이상 맞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배자가 예, 됐죠. 예. 최초의 전국 수배입니다. 예. 막노동하고 숨어 지내다가 1980년 봄에 소위 말하는 서울의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좀 유화 국면. 그렇죠. 이때 이제 수배도 풀렸고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학교에 온 다음에도 이제 80년이 됐는데 학생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당시 대학이 어떠냐면
박정희가 짜놓은 일종의 군사 편제식 대학이었죠. 학생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학도국단이었죠. 학생회마저도 준군사 조직 학도국단으로 되어 있었고 예. 학교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뭐 교련을 배워야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몇 차례 학교의 학내 시위를 주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보면 굉장히 짧았는데요. 1980년 5월 전두환은 국민들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했죠. 그렇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예. 그다음에 5.18 참극이 있었는데 광주 전남대에 공수부대가 진입한 것처럼 전주의 전북대에도 공수부대가 진입했답니다. 예. 김영근 씨와 몇몇 동료들은 저항했다고 하는데 네. 공수부대한테 뭐 학생들이 저항했다는 게 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수배자가 됩니다. 네. 2차 수배가 되는 거죠. 예. 학교에선 제적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광주에서 이제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서울보다는 전주 사람들은 좀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예. 광주 항쟁은 이미 끝났고 종지부를 찍은 다음이었죠. 광주는 비극으로 마무리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김영근 씨의 삶에서 광주는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그건 뭐 김영근 선생만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도 많이 그런데요. 저도 왜 인권운동하고 사냐라고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그 답이 자꾸 광주에 가 닿더라고요. 광주에서의 희생.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치고 이 광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 네, 광주의 비극 또 네. 광주의 항쟁 정신. 그럼요. 그 레미제라블에도 나온 것처럼 빤히 질게 뻔한데도 도청을 그렇죠. 지키던 그 빅토르 위고 표현을 빌리면 숭고한 패배잖아요. 예. 그런 걸 자처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80년대만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내내 시대 정신이었죠. 광주는 지금도 어떤 면에서 그런 십자가랄까 민족의 십자가 이런 걸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 젊은이에게도 광주는 굉장히 크게 투영됐습니다. 네. 오래 도망 다니지 못하고 1980년 6월 말에 다시 체포됐어요. 보안대로 끌려갔죠. 뭐 고문을 받았는데 이때는 뭐 영장도 없고 이럴 때입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그냥 무지막지하게 고문을 받았어요. 한 2달 정도 뭐 두들겨 패고 뭐 이러다가 바로 군대에 보냈습니다. 강제 이른바 이제 징집이죠. 녹화 사업 해갖고. 네, 네. 아주 녹화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초기인데 1980년에 데모하다가 잡힌 대학생을 영장도 없이 체포해서 2달 넘게 두들겨 패다가 옷만 갈아입히고 이제 군대에 보낸 거죠. 그렇죠. 예. 80년 9월 초에 입대했는데 군대에서도 뭐 보안사가 계속 감시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심심하면 찾아오고 뭐 짐 뒤지고 그러다 군 생활 한 2년쯤 했을 때는 보안사에 끌려가서 또 4달 동안 뭐 고초를 당했다고 그래요. 고문도 받고 예. 뭐 넌 빨갱이니까 녹색 푸른색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소위 녹화 사업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뭐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인권이란 말을 하기도 민망한 시기였고요. 예. 너 하나쯤은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어라는 뭐 지도 이야기 새도 속에서 모르게. 그럼요. 뭐, 그러니까 정말 네. 공포를 느끼는 시절이었고 네. 정말 그렇게 죽일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예. 제대는 83년 5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3년 가까이 뭐 예.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뭐 식당에서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 84년에 전두환 정권이 약간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학교로 다시 복교하게 됩니다. 2번째 복교입니다. 예. 그러다가 1년 만에 85년 3월에 다시 제적됩니다. 예. 학생운동 관련이죠. 네. 그리고는 85년 2학기에 또 복교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적 복교 이게 반복되고 예, 예. 하여튼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예. 학교에만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 뭐 제야 활동도 좀 하세요. 예. 민통련이라고 80년대 중반에 설립된 조직인데 그때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주도하셨던 그렇죠. 거죠. 문익환 목사님이 의장이고 부의장이 개운재 선생, 그렇죠. 백기환 선생 예, 그래서 예.
흔히 제야 3인방을 문계백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사무처장급으로는 지금 이재호 새누리당 예. 국회의원 뭐 맞아요. 예. 이부영 뭐 김근태 뭐 장기표 네 명 있었다고. 네, 그랬죠. 이런 40대 분들이 네 뭐 명. 트로이카다, 뭐 40대 기수다, 뭐 예.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고 그러던 제야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전북지부에서 뭐 상권 활동도 하고요. 그러다가 김영삼 씨가 협력해서 정당을 새로 만들잖아요.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려고. 그렇죠. 그게 신민당인데 신민당이 이제 정당이 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대중 집회 같은 걸 하려고 편법으로 네. 집회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현판식을 하게 되죠. 돌아가면서. 예. 그 유명한 게 인천의 신민당 현판식이 소위 5.3 사태 또는 5.3 항쟁으로 이어진 건데 그렇죠. 전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걸 주도했다고 또 구속돼요. 이때는 이제 정식 구속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찰 보안사 이런 데 끌려가서 2달 또 넉 달 동안 고문 나가고 이런 거는 뭐 영장도 없고 네. 체포됐다는 기록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즉결 처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세상이 변했는지 수배 과정도 거치고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됩니다. 86년 12월에 체포되는데요. 뭐 작은 거 빼고도 5번째 체포였죠. 결국 형은 얼마 받았냐 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 위한 시간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 민주화운동가들이나 피해자들이 이런 처분을 많이 받게 되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징역 1년만큼의 잘못을 했지만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구속을 시켜버림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이면 뭐 한 3개월 정도, 예.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꽁으로 가두는 거여서 그게 이 반대 세력, 야당이나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굉장히 훌륭한 무기가 되기도 했었죠. 예. 자, 감옥에 갔다가 다시 또 석방이 돼요. 87년 6월입니다. 곧바로 6월 항쟁이 있었죠. 6월 항쟁 이후에 다시 또 좀 뭐랄까요, 봄이랄까 민주화가 좀 이행됩니다. 3번 제적당했는데 이때 이제 3번째 복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졸업은 88년 6월에 합니다. 야, 그러니까 7, 8학번에서 88년이니까 11년 걸렸네. 11년 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거죠. 예. 이런 일이 당시에 흔했다고들 하는데요. 아, 제 주변에도 있어요. 한 명. 네, 10년 걸린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시죠. 예. 그런데 11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3번 제적되고 3번 복교되고 네. 그다음에 수배, 뭐 고문, 구속 이런 거를 20대 젊은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 만만한 무게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벅찬 세월이었습니다. 예. 졸업한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서점을 열었어요. 인문사회과학 서점. 예. 그 당시에는 대학교 앞이나 뭐 이런 곳에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 좀 됐는데 그때는 서점이. 그 돈 좀 됐죠. 예. 근데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라 예. 이 전과자 아닙니까? 민주운동을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익산에 황토서점이라고 냈는데 황토서점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갑오 농민 전쟁의 유적도 많고 그렇죠. 발상지구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이 냅두질 않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와서 뭐 판금 도서, 판매 금지 도서를 찾겠다 해서 서점을 뒤지고 건수를 올리려고 그랬고요. 심지어 기소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금지된 책을 팔았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예. 또 음반법, 뭐 음반 노래패 음반 같은 거 있으니까 이제 음반법 예, 진짜 위반으로 서점에 그런 거 많았어요. 예. 기소됐고요. 이 사건은 나중에 무죄가 선고돼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책을 압수해 가요. 어떤 때는 한꺼번에 3,000권이 넘는 책을 압수해 갔다는 거예요. 장사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트럭으로 와서 싣고 간 거죠. 예. 그거 무죄 받았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경찰의 해명이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런 무도한 시절이었죠. 예. 그러니까 서점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네. 뭐 그때는 지금보다 독서 인구가 훨씬 많았지만 예.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무서운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장사할 근거를 다 뺏어가 버리면 정말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책을 수천 권이나 빼앗아가 버리고 뭐 뻔뻔하게 태워버렸다 없다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경찰도 야속했지만 그 당시 심경은 그런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도 더는 건드리지 마라.
더는 좀 뭐지 괴롭히지 마라. 예. 뭐 이런 심정만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분이 좀 독특한 게 김영근 선생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런 운동들 덕분에 오늘만큼에라고 얘기하려니까 박근혜 정권이 떠올라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예. 민주화가 진행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돼요. 네. 5.18 유공자이기도 하고 또 일반 민주화 운동 유공자이기도 합니다. 민주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럼요. 보상하지 5.18도 다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근데 이분이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난 안 받겠다. 네. 예. 5.18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받지 않기로 한 사람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딱 2명입니다. 네. 2명 중에 1명이에요. 예.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 보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뭐 시민사회단체를 돕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예. 분들은 뭐 장학 사업을 하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은 공공기금을 만들어서 또 그런 피해자들을 돕기도 하고 다양하게 좋은 데 많이 썼습니다. 물론 생계를 이어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독특한 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감수성이 예민한 분 같아요. 네. 자, 서점하면서 제야 활동도 했습니다. 뭐 우리 그때 90년대 초반에 했던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뭐 예, 이런 예. 것도 했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있었던 범민련 활동을 해요. 예. 조국통일범민족연합입니다. 남측본부 전북지부 집행위원장을 하는데 예. 범민련이 그때의 범민련과 지금 범민련이 좀 다릅니다. 예. 처음에 90년에 범민족 대회를 하면서 범민련이 만들어졌을 때 이 주창한 분이 문익환 목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해외에 민간이 협력해서 만든 겁니다. 범민련이 지금 이적단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이적단체가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또 뭐 정부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상당히 새로운 지형의 통일운동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95년에 범민련 집행위원장을 했다는 게 20년 가까운 지금까지도 이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그 말씀 좀 이따 예. 드리겠습니다. 예. 범민련 활동으로 인해서 95년 9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요. 정식 구속만으로 두 번째입니다. 다시 전주교도소에 갑니다. 이번에도 형은 똑같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별일 아닌데 건드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감옥에 갈 때마다 생활 기반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요. 이번에 95년에 구속됐을 때는 서점이 부도가 나게 되죠. 서점 주인이 없으니까요. 네. 뭐 결제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못하니까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96년 4월에 출소합니다. 이젠 정말 뭐 서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요. 원래 사범대를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합니다. 예.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학원을 차립니다. 전주에 김형근 아카데미아라는 논술 학원을 열어서 예. 돈을 엄청 법니다. 이때는 뭐 정말 뭐 운동은 안 하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학생 운동 하다가 운동권 출신이 그 그쵸. 학원가로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죠. 많죠. 취직이 안 되니까 뭐 예. 전과 이런 것 때문에 학원가로 가가지고 참 근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 보수 언론이 그거 쓴 기사도 지금 기억이 나요. 네. 뭐냐면 운동권에 점령된 학원가 이거 이제 논술학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분들이 보면 뭐 의식화 교육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대목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선생이 열심히 하면 네. 학생들이 많이 모입니다. 호응을 받기 마련이고 학원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학원의 지상과제. 성적 올려. 아니죠. 성적 올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데? 중요한 건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다음 달에도 등록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해주고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교육 시장에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훨씬 친절하다는 거예요. 막 전화도 자주 오고 밤에. 네. 당연하죠. 다음 달에도 엄마가 등록을 해주셔야 되니까. 예. 하여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8년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게 되죠. 그렇죠. 최초의 정권 교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전과를 가졌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사면복권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전과 때문에 원래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려고 했지만
교사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선생을 하고 그 이전에 서점을 했지만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니고 감옥에 가고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전라도 노인들이시고 농사짓고 그러시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예.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학교 선생님은 대단한 존재죠. 그렇죠. 또. 예, 뭐 공무원이 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효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수배 걸리고 이랬을 때는 뭐 수배 한때는요 현상금 1,000만 원에 1계급 특진 수배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야, 그때 현상금 1,0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진짜. 크죠. 그게 뭐 86년 이럴 때 일인데 네. 거의 30년 가까운 옛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독에 오른 경찰관들 또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 전북 지역만 하더라도 도 경찰 있죠. 전주시 있으니까 시 경찰 있죠. 그다음에 뭐 군 경찰 있죠. 다 나서고 보안사까지 나선 거예요. 아 진짜 여기서 갑자기 또 새길로 1분만 네. 현상금 걸린 수배범을 그러니까 이래서 그 제보를 해서 잡아서 민간인이 제보를 했다면 현상금이 그 민간인한테 가죠. 근데 경찰이 네. 자기가 잡은 그 현상금 받아갑니까 경찰이? 받아가기도 하고 그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검거도요. 저희 예전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뭐 하다못해 총학생 회장 하나만 검거해도 승진을 시켜주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위할 때 보통 이게 주동하면서 학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면 이제 잡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 보면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네, 맞아요. 서로 자기가 검거했다고 얘기하려고 네. 뭐 이를테면 시경하고 경찰서하고 싸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 공무원 생활하면서 특진하는 게 엄청난 일이니까 네. 그러면서 맨날 집에 찾아오고 뭐 집에 뒤지고 뭐 영장도 없이 아무 때나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동네에 살면서 뭐 아들이 부끄러운 일 한 건 아니지만 참 동네에 창피하고 모멸감 느끼고 모욕 느끼고 이런 시절이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드디어 과거 일에 대해서 뭐 보상은 안 받았지만 그래도 명예 회복은 된 상태니까 아들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영근 선생은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학교로 갑니다. 그 잘 나가는 이제 학원을 접고. 이게 1999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7, 8학번이니까 1978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22년 만에 교사가 되는 겁니다. 도덕교과입니다.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라는 데로 발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믿기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 농촌 지역의 중학교가요. 지금도 뭐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질풍노도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뻔히 알거든요. 이제 학력이 높지 않으니까 소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참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도 여중생들이 불과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막 성매매도 하고 이런 일들을 목격한 거예요. 참 평생 꿈인 교사가 됐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의 상태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술 담배 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김영근 선생님이 보기에 가장 답답한 문제가 학생들이 자존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 정말 진짜 뭐 3,000원, 5,000원에 성매매하고 그랬다니까 그런 돈에 자기를 팔아 넘기지 않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들어도 안타깝던데. 그래서 굳은 일을 자청합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도서관 담당 교사를 자청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방 같은 걸 만듭니다. 학생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초기에는 뭐 애들 발을 닦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공부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쓰기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 이를테면 인문학 교육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때 유행했던 게 뭐 북녘동포에게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 조그만 시골의 면 단위 중학교가 표창장 상장을 싹쓸이합니다. 교육부 장관 상도 받고 몇 번 받고 심지어 뭐 경찰청장 상도 받고요.
그러니까 아니 면단위 동네에서는요 그렇게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상장으로 예. 이런 동네가 뒤집어져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니, 도시 사람하고 감성이 다르니까. 저도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졸업식 할 때 이제 상장이 여러 가지가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상 뭐 아마 최고상이 교육감상인가 아마. 그렇죠. 교육감상이죠 보통은. 보통 네. 최고상이 네. 교육감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유지 한 명 한 명 이름 딴 상. 네, 이런 뭐 거 이제 군수나 뭐 이런 그렇죠. 분들도 예, 있죠. 그렇죠. 경찰청장상까지 탔고. 그러니까 뭐 전북 지방 경찰청이 아니라 예. 본청 경찰청장. 오, 예. 뭐 그런 전국 단위 상장만 해도 수십 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살고 아파하던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지역이 변합니다. 그렇죠. 학부모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학부모들이 자청을 해서 그러니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돌봤다 그러잖아요.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식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 이건 진짜 전 이런 게 혁명이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 그리고 학부형들이 선생님하고 함께 산악회를 결성해서 예. 등산을 다녀요 주말이면. 어허. 놀라운 모습이죠. 예. 그러면 여러 군데 이제 지역 사회가 바뀌게 되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김영근 선생 입장에서는 이제 행복한 시간이었고 모처럼 살만한 시간이었고 뭐 많은 수익을 보장하던 학원 경영과 달리 그걸 포기할 만한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본계도 올랐고 학교에서의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교조 활동도 하게 됩니다. 한 7년 정도 교사 생활하다가 2006년에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 됐는데 이게 이제 김영근 선생이 다시 실현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네. 2007년 12월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서 김영근 선생에 대해서 써요. 이게 유명한 빨치산 교사 사건입니다. 저도 이 보도 기억납니다. 네. 예, 예. 전교조 교사가 예. 아이들을 데리고 예. 빨치산 추모제에 갔다. 맞아요. 빨치산을 찬양했다. 예. 난리였죠. 그렇죠. 빨갱이 교사. 이 프레임은요. 지금도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려고 하면서 쓰는 프레임과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네, 네, 네. 왜 다들 안녕히 잘 사는데 왜 안녕들 하냐고 묻냐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학생이 뭘 알아. 네. MB 나온 학과의 학생이 뭐 이런 식. 그 고등학생들까지 부안해동에서 그러고 있어. 이상한 일이다. 누가 있을 거다 배우에 전교조다. 전교조는 빨갱이다. 그건 종북이다. 친북이다. 아니야 그냥 북한에서 파견한 남파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막 여기고 싶은 프레임이 있죠. 네. 전혀 허무맹랑한 날조이지만 조선일보가 지명 캠페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김영근 선생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수사기관도 나서게 됩니다. 네. 구속이 돼요. 예. 현직 교사가. 예. 결과는요. 1심, 2심 다 무죄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걸 건드린 거예요. 교사로서 구속되니까 학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죠. 학교는 그만둬야 됐습니다. 2010년 2월 1심 무죄, 2010년 같은 해 9월 2심 무죄를 받습니다. 네. 이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난리를 칩니다. 지금 1심에 무죄 선고했던 판사는 아직도 종북 판사라고 검색이 될 정도로 예. 3년 반 4년이 됐는데도 아주 힘들게 살고 있고요. 한나라당에서 뭐 안상수, 김무성, 정몽준 이런 사람들이 뭐 개탄합니다. 이런 빨갱이 교사를 그냥 두는 이런 판결이 이해할 수 없다. 뭐 네. 그러고요. 예. 구속됐지만 이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대법원 결정이 빨리 나진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습니다. 어이구요. 오래 네, 걸렸네. 그러니까 2007년부터 건드리기 시작한 건데 2013년까지도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네, 네. 1심, 2심에서 다 무죄 선고를 했으니까 대법원 당연히 무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예. 대법원 결정이 언제 있었냐면 3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 취임한 직후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판결을 해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무죄라고 원심과 항소심이 판단한 걸 그거 아니다 유죄라고 해요. 근데 대법원은요 원래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리 적용 갖고 법률심이죠. 그렇죠. 원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이 적용한 게 잘못됐다든지 잘 됐다든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예. 대법원의 역할이에요. 근데요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을 다 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영근 선생이 95년에 거의 20년 전에 범민련에 가입했고 예. 범민련 활동했다. 예. 자 똑같이 그냥 등산 간 거고 똑같이 추모식에 갔다 하더라도 범민련에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이 갔던 건 이적행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버립니다. 요새 뭐 광고에서 단언컨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단언컨대 이 판결은요 올해 나쁜 판결 5개 안에 듭니다. 예. 나쁜 판결 많았죠. 노회찬 의원에 그렇죠. 대한 유죄라든지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투표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뭐 투표 시간 제한한 걸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했고 네. 헌법재판소쯤 되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메가 이벤트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는 하루 가지고 부족하니 이틀 동안 선거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도 선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답답하고요.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사건이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뭐 징역 10년, 20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원심에서 판단했던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돌려보내는 건 정말 규탄하고 싶은 나쁜 판결이었습니다. 네. 자, 빨치산 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김영근 선생이 당하는 고초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지루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처음엔 기세 좋게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건이 안 되니까 1심, 2심 다 무죄 나오고 처음에 구속됐지만 또 석방되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다시 건드린 겁니다. 국정원이 그런 식의 전술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별건 수사인데요. 자, 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놓고 이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사진작가 이시움 이런 사람 경찰 사건인데 네네네. 한 4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를테면 10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거 이런 걸 다 갈무리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것, 관련되지 않은데 뭐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스웨덴 사는 어떤 분하고 뭐 카페에서 글을 주고받다가 그 알파벳 N, 네. N은 뭐 복지가 잘 되고 이래요. 그럼 그게 노스코리아라는 겁니까? 그렇죠. 노르웨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바보 같았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스웨덴 교포니까 예. 멋있게 보이려고 N 뭐 이렇게 S 이랬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할 때 이렇게 짧게 말하는 거 예. 그런 식으로 그냥 N 했는데 이게 노스코리아고 그거 어떻게 복지가 잘 돼 있냐 그놈의 나라가 그래서 국가보안법상 이정 표현물이 된 거예요. 뭐 주로 그런 겁니다. 그거 싫어합니까? 네. 싫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이리저리 짜깁기 하고 네. 뭐 북한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별건 수사를 해서 또 구속을 시킵니다. 네. 올해 10월달에 또 구속됐어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까지 모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양반이 인터넷 카페에서 했다는 주장 보면 제가 이탈남에서 했던 주장이 훨씬 더 과격해요. 이분이 훨씬 더 온건해. 아니 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옥창희 국장 이탈남 출연한 거 어떻게 다 지워줄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발언이거나 북한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온건한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냐 민족 대단결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함께 통일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답을 찾을 수 있지 일부 진보 세력만 하거나 또는 뭐 북한과만 이렇게 통일 문제를 고민하거나 이러면 네. 반드시 실패한다. 네. 불가능한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전쟁으로 가기 쉽다. 네. 파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죠. 네. 통일이 뭐 한두 사람이나 한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죠. 통일을 해야 된다면 모두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예. 호초를 겪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네. 옥살이 하고 계시는 네, 거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어이구, 예.
전 이런 거 보면서요. 이게 국가보안법 때문이죠. 국가보안법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악법이 됩니다. 그렇죠. 몽둥이든 칼이든 이게 몽둥이는 야구 선수가 갖고 있으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강도가 갖고 있으면 그 몽둥이는 이제 퍽치기 수단이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된다. 예. 칼도 마찬가지. 요리사의 칼이냐, 강도의 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빨갱이니까, 너는 종북이니까, 너는 예전에 제야단체 활동을 한 적이 있으니까, 너는 반정부 성향이 강하니까라고 하면서 단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는 이상합니다. 그 반정부 성향이라는 게, 그 종북 성향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고 국가가 네. 민주화 보상도 하고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안전행정부 산하 특수법인으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있습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한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모질게 하는 건 저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조선일보 등이 끊임없이 이렇게 뭐 종북, 뭐 친북, 뭐 좌경, 용공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면서 장사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전형적인 조선일보 지명 캠페인에서 비롯된 거고,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겨우 댓글 다는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건도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대상이죠. 예. 정말 모질게 굴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낙인 찍고 예. 낙인 찍이 끊임없이 이 입출소를 반복하고 구속시키고 예. 나오면 또 모아가지고 구속시키고 저는 답답한데요. 이 사건을 이탈남에도 예전에 한번 출연하셨던 김인수 변호사란 분이 변론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변론 요지를 받아봤어요. 마지막 대목에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더라고요. 예. 밀이 자유론을 쓰는 게 뭐 19세기 중반이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체 인류가 있는데 미래 얘기입니다. 네.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일은 단 한 사람이 인류 전체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 네. 한 사람의 전제군주가, 한 사람의 황제가 모든 인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전체 인류가 생각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입다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스튜어트 밀은 강도짓이라고 그래요. 그건 강도짓이다. 아니, 혹시 한 사람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옳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고,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됐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의견과 대비하면서 다수 사람이 뭐 좋은 생각, 뭐 진리에 가깝게 있다는 걸 입증하면 드러내는 기회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있고 딱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테르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겠다. 뭐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몸담고 살아가는 국가가 때로 한 개인에게 국가 공권력을 활용해서 국가 형벌권을 악용해서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 수 있고, 그 사이에 김영근 선생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직장, 생활 기반, 가정도 깨졌죠. 뭐 이산 가족이 되고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그냥 막노동, 지금은 이제 구속됐지만 구속되기 전까지는 그냥 막노동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까지 파괴되는 건지, 네. 국가정보원의 그렇게 만만한 먹잇감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노, 서글픔 이런 게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아니, 지키기 그러니까요. 위해서인데 네. 오히려 그거를 파괴해버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한 개인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야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장성택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야만이죠. 말도 안 되는 야만인데 장성택 처형이나 김영근 처벌이나 똑같은 야만입니다. 물론 정도는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에게 우리나라는 장성택처럼 3일 만에 확가닥 죽이지 않으니까 우린 고마워요. 선처에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야만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야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 개인적인 말씀도 저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다음 주에 이탈남 끝납니다. 저도요. 매주 네. 목요일에 다음 보내드리는 주가 이제 오창국 장관은 마지막에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 제가 3월 초부터 시작했는데요. 꼬박 10달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3달만 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생존을 했습니다. 10달이나. 예. 이게 아마 청취자들께서 잘 들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인사는 다음 주에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뭐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별을 예고하는 이유는 마지막 방송이니까 혹시 청취자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예. 하시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연락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다음 주 마지막 방송 AS 방송으로 꾸며드리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권연대 메일로 주셔도 좋고, 그럴 때 안 오면 어떡하려고? 아니 안 오면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아니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이니까 네. 뭐 서비스를 할 건 없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매일 알려주세요. 이런 거. 예. 인권이 영어로 라이트잖아요. RIGHT. 근데 하나의 권리가 아니니까 S를 붙입니다. 휴먼 라이츠처럼. 라이츠고요. 저희 단체가 1999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이츠 RIGHTS 아라비아 숫자 1999 1999 골뱅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또 방송에서 제가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 뭐 저희 그 이탈람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오창익 국장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김영근 선생을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싶은 생각이고요. 위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이런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뭐 연방 대법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존하고도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은커녕 정말 자기 하나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저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개인에게 모질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창익 국장과의 고별 인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만인 클럽 회원 김미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 발표가 매듭을 짓는 발표가 아니라 불을 지르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 연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